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토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에게 조사를 맡긴 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망국적인 범죄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 윤 총장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실시된 첫 여론조사,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일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단독 지지율 1위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것이다. LH 투기는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조사를 할 방침인데 조사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망국적 범죄다. 망국의 범죄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다.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들어간 것을 두고 셀프 조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도 그 점을 겨눈 겁니다. 이건 셀프 조사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윤 전 총장의 메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그럼 LH 투기 의혹이 도대체 어떻길래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지경인데 LH 직원들 묘목밭 앞서서 보도해드렸는데 이 묘목밭 서류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벼재배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벼입니까? 예? 이게 벼예요? 예? 저도 충남 시골에서 어릴 시절 보냈는데 할아버지께서 벼농사를 많이 져서 제가 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제가 자부하건데 이거 벼 아닙니다. 근데 이걸 벼재배라고 서류에 해놨다는 겁니다. 실체는 저건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자, 버드나무 심어놓고 왜 벼재배라고 서류를 허위로 꾸민 걸까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투자의 달인들, 투기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이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합동조사단 동아일보는 지금 정부의 합조단으론 차명 투기일 경우에 가려내기 어렵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침 야당에서는 왜 이 의혹을 묵히느냐. 전면 수사를 하지 않고 차명 투기도 밝혀내기 어려울 조사를 하고 있느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합조단으로 어떻게 조사가 가능한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백신 맞았다 하더라도 최소 보름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두 번째, 백신을 맞고서도 이렇게 확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하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량 윤 선생, 윤태곤 실장 나왔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LH 직원들이 벼농사를 한다라고 서류에 돼 있었는데 가보니까 온통 묘목뿐이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으로 강력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렇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만 제목으로 먼저 설명해드리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30%대를 돌파했습니다. 퇴임하자마자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망국의 범죄. 윤 총장이 밝힌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망국의 범죄.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 자, 물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윤 총장은 망국의 범죄다. 이대로라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거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조사 기조, 합조단에 맡기는 것, 그리고 거기에 국토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간만 끌고 증거 인멸될 수 있다라고 정부의 기조를, 태도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선거를 의식해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개선하면 안 된다. 자, 지금 정부의 어떤 기조가 이거 선거 개선한 건 아니냐라는 윤 총장의 비판으로 시사가 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청와대에 계실 때 대변인으로서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직접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본 경험이 있으니까 총장이 사퇴를 했어요. 윤 전 총장이. 사퇴 후 첫 공개 메시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다. 망국의 범죄,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합조단에게 맡긴 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 의식하는 거 아니냐. 증거 인멸한다. 이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메시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신문의 인터뷰, 그다음에 이후에 사태까지 잘 조율된 무언가의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그 LH공사 직원들의 범죄 형태에 대해서, 일탈에 대해서 망국의 범죄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은 지난주에 부패 완판이라는 조어를 또 한번 나왔었잖아요. 부패 완판.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아직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될 건지. 부패 완판에 이어서 망국의 범죄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좀 검찰 출신, 그다음에 지금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 정부 이런저런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계산이 돼서 부패 완판, 그리고 망국의 범죄,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해야 될 책무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무언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청와대 대변인 하셨으니까 용어 선택이 굉장히 좀 신중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LH 직원들 투기 의혹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강한 의혹 단계인데 망국의 범죄,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나 지금 LH 직원들이 했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릴 딱 범죄다라고 입에 쫙 붙고 귀에 딱 들어오고 그런 용어를 망국의 범죄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망국의 범죄죠. 다 허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것처럼 되어 가고 있고, 위에서는 권력 다툼하고 뭐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다 나라 망가뜨리고 시스템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바로 망국의 범죄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의한 게 국민들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망국의 범죄 맞다. 자, 윤 실장님, 망국, 나라 망할 망국, 나라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만 심하다고 하면은 뭐 뜬금없다 이럴 건데 어제 휴일인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뉴스 특보로 나왔지만은 뭐 사과문 발표했고 대통령, 총리 다 나섰고 그러니까 남들도 이야기하는 거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뜬금없는 건 아니고 이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앞에 뭐 부패, 완판 이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맥락이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심각한 범죄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도 조사로는 되겠느냐? 그럼 그 앞에 중수청 이야기할 때도 뭐 반부패 영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거하고 이 맥락이 이제 맞아가는 거니까 파괴력이 더 있는 거죠, 발언에. 지금 윤 총장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만국의 범죄고 두 번째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단계의 어떤 그 조사, 특히 감독 주체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렇게 하면 이거 시간만 끌다가 증거 인멸된다. 선거를 의식하지 말라. 당장 수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거꾸로 보면 지금 정부가 윤 총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선거를 의식해서 증거 인멸될지도 모르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겁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딜레마적인 게 조사해가지고 막 엄청난 게 쏟아지면은 국민들의 공분을 확 살 거 아닙니까? 되게 조사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는 거죠. 이러려고 이렇게 조사했냐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뭐 저는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럴 거예요. 과거에 서울 그 도시철도 여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뭐 이런 조사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명단 딱 이렇게 두고 하면은 걸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건 이런 거였죠. 땅을 보고 이 땅에서 현지인이 아니거나 외지인이 모르는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뭔지 수사해서 조사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LH공사 뭐 동창, 뭐 사촌 천암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냥 명단만 두고 보면 별로 안 나온다. 옛날에 그런 정규직 전환대 또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써서 내라 그랬어요. 4천, 6천 뭐 있는 사람 하니까 몇 명 이제 써서 내고 그다음 뭐 4천, 6천 걸려도 저는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통신 이제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거였었죠. 예. 자, 윤 총장이 이 LH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더욱 상세하게 얘기 이어가겠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사흘 만에 공개 외출 행보가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인 어제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흘 만에 이제 외부에 포착이 됐다라는 것,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주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고, 이제 배우자, 아내가 운영하는 어떤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김수경 교수님, 지금 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사퇴한 이후에 좀처럼 뭐 이렇게 행보가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내의 그 사무실에 있는 서초구의 한 빌딩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 굉장히 패딩을 입고 경량 패딩을 입고 소탈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뒷모습이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서 이제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퇴 이후에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만국의 범죄다. 뭐 이번에 LH 공사 사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정치권과는 조금 지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다 정치적으로 이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오해될 수 있는 뭐 발언이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거든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인데 이럴 땐 사실 헛기침 한 번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좀 흥미로운 거는 굉장히 저렇게 경량 패딩 입고 그 이제 나타난 모습이 자주 여태까지 이제 사진에 잡혔거든요. 굉장히 소탈한 모습인데 저게 이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보여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의도한 바라면 굉장히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금 모든 관심사가 지금 윤 총장의 뭐 아주 일거수일투족에 예.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기자 출신의 스탠포드 박사를 받고 온 한신대 김수경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윤 총장의 저 패딩이 그때 봤던 그 패딩이다 라는 분석인데 맞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왼쪽에 첫 번째 위에 4월 15일 국회의원 투표 총선 때도 좀 비슷해 보이나요? 그 패딩. 지난해 12월 18일 직무정지 중에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장면인데도 아주 동일 패딩. 지난해 12월 21일 집행정지 신문 하루 앞둔 날 자택 인근에 외출할 때도 같은 패딩. 어제 아내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도 같은 패딩. 야, 역시 이 스탠포드 박사는 예리합니다. 지금 패딩이 다 같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김 박사님 요게 만약에 의도된 거라면 이거 뭐 굉장한 메시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어떤 뜻입니까 그건? 굉장한 같아 보이는데.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 소탈하고 뭐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약간 좀 농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이제 집에 있는 옷을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약간 추운 날 항상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좀 공교롭게도 항상 저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서 예. 정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림 이런 아니야?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봤습니다. 아니면 혹시 패딩이 뭐 저거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네요. 윤 실장님. 그렇죠. 그 전부터 뭐 단벌 신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기 이제 눈 밝은 기자들은 저게 이제 어디 제품인가 얼마짜린가도 찾아봐서 이제 어떤 이제 후배 기자 저한테도 알려주더라고요. 기자들은 그런 것까지 예, 보는구나. 뭐 예.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중저가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전략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정말로 뭐 별 옷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또 이제 저게 편해가지고 저거만 입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은. 근데 저런 궁금증을 던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파괴력이 되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셀럽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왜 인기가 있냐고 인기 있으니까 인기 있지.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 이제 단계에 이제 뭐 톱니바퀴가 형성돼 있는 이런 과정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답답하겠죠. 다른 정치인들은. 흥미롭네요. 왜 저 패딩만 자꾸 입으시는지도 참 좀 궁금하고 어쨌든 그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거 자체가 뉴스가 된다. 윤태호 실장 또 김수경 박사의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후에 여권에서의 어떤 거물급 정치인을 만났다라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정치계에서는 관심을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을 만난 거물 정치인은 김한길 전 대표다? 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제3지대 주목설인데 윤 전 총장이 사퇴 며칠 전 반문 성향 여권 정치인 접촉설, 그렇죠. 사퇴 며칠 전입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대표적 꾀돌이로 통하고 기획통, 책사, 친문 친노계와 갈등을 겪다가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창당한 바 있다. 자, 그런데 1년 전 김한길 전 대표가 대통령감으로 윤석열은 어떤가? 정치권에 등장하면 폭발률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단 뉴스도 나와요. 당시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렀는데 최근 이 말이 자꾸 생각난다. 여권 한 원로도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게 딱 뉴스가 오늘 될 법한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뭐 확인이 안 됐어요. 정말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났는지. 김한길 전 대표가 1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큰 그림을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 윤석열 총장과는 그전부터 교류가 있었거나 또는 상당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방증이라서 조금 가장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년 전으로 시계를 돌이키면 그때는 대권 후보로서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거나 정치권에 그렇게 어떤 그 급상승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지지도나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제 반부패, 좀 깨끗한 이미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모두 있는데 정치권에서
일견 이제 약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자기 사람이 없다. 예. 정치권에 세력이 없다. 정치의 어떤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을 위해서 같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멘토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반문, 특히 이제 친문 세력과 대척점에 있었던 과거의 인물이든 현재의 인물이든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 인사들도 만날 거고요. 여권 인사들도 만날 것인데 반문 정서만으로는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형성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제3지대라든가 중도 세력 확장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급하게 사람을 모으다 보면 탈이 날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예, 김한길 전 대표는 또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창당 전문가로 통합니다. 윤 실장님, 김한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당 밖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와 창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합당 창당을 했죠. 했잖아요. 합당 창당했죠. 그때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뒤에 스토리를 잠깐 잊고 있는데 그 지지난 총선이에요. 국민의당 돌풍 일으킬 때.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야권 연대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김한길 대표는 그쪽 생각이 강했었고 안철수 대표는 독자 노선 가야 되겠다라고 독자 노선 해서 결국 38석까지 얻었죠. 근데 그러니까 야권 연대 쪽에서 김종인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 쪽은 교감이 있었는데 안 대표가 그걸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가면서 김한길 대표는 그 이후에 좀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김종인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도 그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가 정치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윤석열을 축으로 해가지고 뭐 철석 연대, 뭐 안철수 윤석열 연대니, 철석 연대. 예, 김한길 뭐 이렇게 기획이니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요즘 뭐 별의 순간이 뭐 오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항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가 행성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네. 행성이 됐고 항성이 됐고 나머지가 행성이다. 그렇죠. 상수가 됐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당시의 김한길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 대표님께서 격차 해소 말씀하셨고 이 신당의 지향점이 민생 우선이고 격차 해소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영입에 신당의 명운이 걸렸다.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의회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신당 창당 합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의회의 한 수를 만들어낸 인물 어떤 전략 책사가 바로 김한길 전 대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지금 박정하 전 대변인 어쨌든 정치권에서 항성이 됐다. 윤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이 그렇게 있잖아요. 정치권에 누구를 만날까라는 것이 초유의 관심일 텐데 그 첫 번째로 거론된 인물이 신당도 만들었었고 문재인 현 정권과의 각을 세우고 있는 하지만은 한때는 여권이었던 어떤 제3지대의 상징적인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났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윤태곤 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항성, 행성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그 학설에. 학설 맞아요. 학설입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한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김한길, 제3의 김한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향후 저는 뭐 국민의힘 내지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진영에 일찌감치 몸을 담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외곽 지역에서 계속 새몰이 내지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작업들 이 과정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제2, 제3의 이제 김한길 대표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전에 제가 화면에서 2016년 당시 상황을 봤지만 김한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딱 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지금 그 안철수 대표와 함께 그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합당 뭐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김한길 전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정계에 들어와서 사선 의원을 하면서 야당, 여당 거치면서 중진 의원이 됐는데 친문 친노계로부터 이제 그 박해를 받으면서 탈당 내진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계랑 상극이다. 굉장히 이제 친문과는 상극인 거죠. 그러니까 친문에 반해서 여기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만남 그리고 당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향후의 정치적 그 길에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의 만남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쭉 정치적 행보를 만약에 한다면 예. 그 사이에 어떤 길을 거쳐가지고 뭐 최종적인 정치 선택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대선에 출마하느냐에 김한길 전 대표가 그동안 정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거기에 투영되고 그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건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윤 총장이 사퇴한 직후에 처음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고 차기 대권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단독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 32.4위 1위고요. 2위가 이재명 지사 24.1%, 그리고 이낙연 대표 14.9%, 홍준표 전 대표 7.6%, 정세균 총리 2.6%, 추미애 전 장관이 올라왔네요. 이름이 2.5%. 자, 지금 보면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윤 실장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벤트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사퇴하고 그리고 이제 중수청하고 이제 그 갈등 불러일으키고 또 뭐 어떤 언론에서는 부인을 뭐 검찰이 뭐 소환한다 만다 뭐 이런 보도 단독 보도도 했던데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확 폭발력을 일으킨 거니까 뭐 단기적인 거라고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 같은 그렇죠. 겁니까? 퇴임 컨벤션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계속 가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리고 그 1월 18일 날 저는 이제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서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흐름을 보면은 이 반문의 흐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면 올라가고 저는 앞으로도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권하고 이제 이런 뭐 LH공사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저분이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본소득을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거를 할 뭐 배경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덜 돼 있는 것 같고 윤석열에게 맞는 것들이 자꾸 터져주느냐 안 터져주느냐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중수청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LH공사 사건도 이 LH에서 터진 거지 윤석열이 주체적으로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바깥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5일에 실시된 여론조사거든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건 LH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윤 총장이 이거 망국의 범죄다라고 했던 메시지가 반영이 안 된 건데, 자, 이 메시지가 향후에 반영된다면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면 정말 많이 나온 거거든요. 32.3은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요. 다자구도에서 32.4.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의 과상 대결이 아니라 그냥 쭉 이제 열댓 명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32.4면 정말 많이 나온 거래가지고 저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어야지 더 뭐 여기서 뭐 약간 이렇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제 상상력으로는 여기서 무슨 4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상상이 되지 않네요. 다자 이렇게 쭉 있는데 32.3은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늘이 아니군요. 지난 5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이낙연, 이재명 여권의 구도가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이재명 이런 네네. 구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두 대선 후보의 장단은 또 어떻게 봐오고 계십니까? 제가 말을 굳이 안 보태도 네.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급한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급한에 네, 지루할 네, 수도 네, 있으니 네, 네. 본인이 급한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혼자 바빠요. 막 혼자.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이 생각을 이제 좀 꺼내면 아, 이 시대가 좀 알아주겠구나 그런 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언제쯤 이렇게 우리 아니 앞에서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시대가 날 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면서 손정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그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권 도전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던 이면에는 법무부 장관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새로운 어떤 목표를 두고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억을 떠올리시면 윤 총장 사태 때 그 대검합에 많은 화환이 있었잖아요. 네. 법무부에 또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도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척점에서 반대급부로 윤 총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올려준 데 현격한 공을 세운 것이 추미애 장관이라면 만약에 대선판에서 윤 총장이 실제 후보로서 뛰면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공격하고 또 다른 대립각을 세운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대선판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서 지루하다. 내가 들어가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1위로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있는 윤석열 총장과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기대만큼 실제 후보로서 얼마나 선전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자, 뭐 물론 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데 추 전 장관의 이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좀 낮아요. 2.5. 많이 낮죠. 많이 낮다. 이제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약간 뭐 노린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것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완전히 지금 아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항할 사람은 나다라는 걸 약간 낙점받고 싶어서 이제 이러한 행보들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지금의 이 인기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의 이 지지도를 만든 거의 8할은 사실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아, 지금의 윤 총장을 만든 사람이 추 전 장관이다.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막 때리면 때릴수록 막 징계를 무리하게 청구하고 하면 할수록 윤석열 총장의 그 인기도는 올라갔고요. 그 이슈가 좀 사라졌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윤석열 혹은 범야권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저렇게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땡큐. 아, 오히려? 땡큐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은 중도의 외연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뭐 강성 친문 세력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중도 외연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범야권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요새 활발합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 결정한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 조 전 장관이 계속 윤 총장에게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인용하거나 쓰는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왜 자꾸 이렇게 하이에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등장이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강성 친문 그룹 내에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거라는 긴장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좀 뭐 지지율 쭉 봤습니다만은 나머지
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총리 등의 지지율이 다른 조사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 혼자가 이제 쭉 올라왔거든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없다, 뭐 모른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 못 봐서 모르는데 그 대답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글로 몰렸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양쪽,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양쪽 말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많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면서 움직여갈 개연성이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폭여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마치 그 권력을 쫓아서 움직이는 하이에나처럼 묘사를 하면서 이미지를 좀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런 SNS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2019년 하반기에 이제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 교체도 이거는 이제 조국 장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자기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아, 다시 한번 보시죠. 2019년 하반기, 지금 조 전 장관이 말했던 저 때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다. 그건 나는 내가 이게 죄가 있어서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검찰의 기획과 정권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공격 때문에 내가 이제 희생양이 된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저 때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 이제 민정수석 그만두고 이제 법무부 장관 되기 직전에 이제 뭐 축창가 이런 거 올리고 대선 진로 좋은데 뭐 이런 거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한참 피치를 올리다가 이제 장관 됐을 때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수사가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아직도 그의 발언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힘을 갖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뭘 올릴 때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제 다루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의 말과 맞지 않는 것이 좀 뭐 그런 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전에 윤태곤 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그 검찰의 조사 끝에 이제 혐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혐의가 굉장히 차고 넘치게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부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죄를 1심에 선고받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어떤 자기가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게 입증이 돼서 1심 선고가 난 마당에 그의 발언이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보도되고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발언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 이제 갖는 힘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좀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필요 없다는 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하는 때마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전에는 그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힘도 있고 심지어 뭐 차기 대선 주자로 막 얘기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과는 많이 판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가 SNS를 하는 건 자유입니다. 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언론이 그의 말에 매 발언마다 관심 가져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자, 김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윤 총장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망국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사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추가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맹지에 용버드나무를 심은 LH 선생님, 오늘 동아일보가 이 사실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LH 직원 중에 한 직원은 일타 강사로도 소위 활동한 바 있어서 그걸 오늘 동아일보가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비꼰 건데 LH 직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이 그 땅에 묘목, 나무를, 어린 나무를 빼곡히 심어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벼농사할 땅이다. 벼 재배로 둔갑시킨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충남 서산 땅에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벼농사를 오래 지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식물이 결코 벼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상식이 없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벼입니까? 세상에? 예? 아니, 일단 밭과 논의 기본적인 구분, 이것도 LH 직원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논과 밭의 차이는 배워요. 다 배워요.
남의 물 끌어다 쓴다. 뭐 이런 속담까지 다 배워요. LH 직원이 이거 몰랐던 겁니까? 자, 내용에 따르면, 보도 내용에 따르면 광명과 시흥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했어요. 주 재배 장목에 모두 벼라고 기조했습니다. 벼나무. 그런데 사진에서처럼 용버들, 수양버들 등 심어놨어요. 농지법 10조.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계획서 내용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노는 이제 물을 딱 끌어다, 노는 이제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물을 촉촉히 흙이 머금고 있을 때 이제 수경재배 소위 이제 어린 벼를 딱 심으면은 이제 거기서 벼가 싹 자라는 건데 지금 저 사진에는 좀 물이 없어요. 밭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소작농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사는 사람들은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사서 농지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농사를 질 것인지를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부실하거나 허위로 거짓말로 계획서를 썼다고 한다면 1년 이내에 이제 처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이제 벼농사 짓겠다, 쌀농사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버들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다는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한 이유죠. 왜냐하면 벼농사는 손이 많이 가죠. 그거는 사실 전업으로 벼농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런 나무들은 그냥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자연과 더불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덜 손이 가기 때문에 벼에서 이제 버들나무로 바꾼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취득해야 되는 것을 회피하고 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농지법 위반에 뭐 많이 발생하는 사유지긴 한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는 농지법이 이렇게 있지만 전국에 굉장히 많은 농지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 제출하거나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는 곳들 굉장히 많거든요. 법의 무력화, 사각지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꼭 이 벼재배라고 한 게 반드시 틀렸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사진을 보니까 나무를 심을 때는 저렇게 꼼꼼하게 보통 안 심거든요. 근데 꼭 이 모내기 모심 심듯이 묘목을 그냥 촘촘하게 심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나무들이 저렇게 꼼꼼하게 해놓으면은 잘 안 자라는 나무들도 있거든요. 가지치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버드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빽빽하게 하더라도 잘 자란다는 것이고 그럼 왜 저렇게 빽빽하게 했느냐. 감정평가할 때 그루 하나씩 감정평가, 지작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루당 조금이라도 감정평가액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교묘하고 철저하고 정말 이해타산적으로 잘 계산한 어떻게 보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원주 고향이시잖아요. 네. 원주에도 벼농사 합니까? 먼저 벼농사 있죠. 있어요? 그럼요. 예. 망국의 범죄 맞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아니, 망국은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농사 짓고 그 땅을 경작하는 분들은 대대손손이 거기서 나와서 그럼요. 그 땅만 보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옛날에 구한말 보면 무슨 허리가 휘게 이래도 다 수탈해가고 뭐 위에서는 뭐 벼슬 논아먹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국민들 집 못 사게 하고 열심히 저축해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기들은 저 땅 갖고 보상받고 또 부자 되고 막 이게 망국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보상과 상관없이 저기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대대손손이 저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뭘 바라지도 않고 그냥 벼농사 짓고 밭농사 지으면서 애들 키우고 했는데 그 땅을 여태 살아가면서 보존하는데 그 뚝딱 사가지고 자기들은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냥 저런 버드나무 묘목 심어가지고 저거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저는 저게 그냥 단순히 뭐 법을 어겼다 말았다 이거 이전에 저는 전수 다 드러내가지고 조사를 빨리 하지 않는 한 저는 그 국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까지도 몰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포천의 한 철도 공무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LH에 이어서 철도 공무원. 자, 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철도 업무 담당 공무원 A씨가 7호선 역사 건설 예정지 800여 평을 40억 원에 매입했다. 근데 매입가 40억 중 대출액이 34억. 그러니까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죠. 이렇게 대출이 됩니까? 근데 요즘? 안 되던데. A씨,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하철 연장 사업 예상 노선도는 2019년 1월경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시민단체가 A씨를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지인 부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뭐 벼재배 한다고 해놓고 뭐 나무 심는 거랑 지금 이 포천의 철도 공무원 투기 의혹입니다. 현재로선 의혹까지 제기가 된 건데, 윤태호 실장님. 저게 해명이 짧아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게 다 문제예요. 역사 부지가 확정되면은 그게 공개가 되면 모두 오픈된 정보지 않습니까? 예. 모두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부지가 확정돼서 발표된 다음에 사면은 문제 없어요. 근데 나는 확정되기 전에 샀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 이름은 내 이름인데 지인 부탁으로 샀다. 그럼 이거 부동산 명의 신탁인지 저게 다 말이 안 되는 이제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34억 대출이면은 예를 들어 이자가 2%로 치면 연 6,800이니까 5,600만 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물어야 되는 건데. 매달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 대단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저러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높은 분들, 제가 지금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청문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농지 가지고 있어, 농업 경영 계획서 보면 이제 뭐 부인이나 자기 이름 나와 있어요. 주말에 가다 한다 그래요. 한 번씩 한다 그러고, 보도들 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현지 주민들한테 보면 뭐 본 적 없다. 예. 뭐 한두 번 봤다라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다. 라고 넘어갔고, 또 뭐 서울의 중공업지대에 이제 누가 이제 되게 높은 분이 처가 뭐 등등의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나요. 다시 이제 중공업지대 풀리는 거로. 발표 나기 전부터 원래 갖고 있었던 거다.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드러났을 때 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바로 아는 그 직책에 있으면 산 게 아닌 경우에 약간 애매한 경우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샀을 때 무슨 법으로 왜 나보고만 그러냐. 당신들도 다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윗물을 보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렇죠. 답 없다. 윤 실장님의 의견.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결국 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국민적인 공분이 높아지자 경제부총리가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뉘앙스는 굉장히 힘을 줘서 하겠다는 뉘앙스인데 수사가 아닌 조사입니다. 그리고 LH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 책임이 있는, 더군다나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있는 국토부가 그 조사의 주체로서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거셉니다. 수사가 아닌 조사, LH 투기 조사단, 방식, 주체, 실효성 모두 논란이에요. 국토부의 셀프 조사단이라는 얘기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합동조사단이 구성됐는데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 경기도, 인천시가 같이 참여한다. 유독 제외된 기관이 있어요. 감사원은 빠져, 검찰도 빠져.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제 식구 봐주기 시간이냐. 숙소, 소극조사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토부 LH 직원 및 가족까지 포함된 수만 명,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상당 시간 소요가 전망된다. 정식 수사로 이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한참 끈다. 이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시간 끄느냐, 총선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군요. 합동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서 결국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차명 투기는 가려내기 어렵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란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서서 이건 망국의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고 시간 끌어서 안 된다. 증거 인멸될 수 있다. 왜 총선을 의식하느냐라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전 총리의 비판은 이어집니다.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해본 윤 총장의 조언, 윤 전 총장 조사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2005년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 내가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정부의 방법이.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뭔가 어떤 수사 기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땅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직원, 사람을 보면 차명으로 된 거는 못 찾는다.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땅과 돈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명보다 차명이 많을 것이다. 거래 시점, 거래 단위, 땅의 이용 상태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식과 이제 윤 전 총장으로 대비되는 검찰이 해왔던 방식이 다르군요. 정부는 이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한다. 그러니까 LH 공무원, 박정아, 손정혜, 김수경, 윤태곤 이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라는 거고, 윤 전 총장은 이걸 비판하면서 땅을 중심으로 봐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어떻게 다를까요, 좀? 글쎄, 이게 정세균 총리는 이에 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국토부가 그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게 거기 전산망이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땅을 투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거의 차명 거래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나오지 못하는데, 첫째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니 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글쎄 국토부가 저렇게 해서 LH공사 등과 합쳐서 지자체와 일부 해가지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그 대조하는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마음껏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미 지정된 그 지구에 대해서도 일부 토지주들은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면 실제 피해는 전 선의의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도 되려면 저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조사할 게 아니라 감사원도 나와 조사하고 검찰도 나와 조사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 그러면 다 해야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거 하나. 두 번째, 유승열 총장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전산망만 가지고 대조해서는 그냥 지금 현재 땅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밖에 못 나와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점 고도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투기수법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 기법이 축적돼 있던 검찰이나 수사통들 이런 데서 수사를 해야 윤 총장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땅의 지번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조할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축적된 수사 기법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자금 사용해야 수사는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하기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자금 수사. 지금 자금 수사를 국토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해요? 지금 국토부가 전산망으로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현재 A지번에 이거는 박정아 땅, B지번에 이거는 김진 땅 이렇게밖에 확인 못하는 건데, 이 중에 그러면 박정아, 김진 놓고 박정아는 LH 직원이니까 여기는 맞고 김진은 LH 직원 아니니까 아니고, 이 조사 결과 발표한다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박정아 뒤에 누가 또 있었고 김진 뒤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땅을 산 건지를 조사하려면 저는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던 이 검찰 조직이나 아니면 그 수사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해야지, 국토부나 LH공사가 중심이 한다는 거는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겨놓은 셈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대충 선거 앞두고 이게 끝입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내놓을 요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그럼 그 조사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안 믿고 이 이후에는 더 많은 혼선이 있을 테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과감하게 진짜 대통령 말씀처럼 모든 걸 다 확인해 주고 싶다면 진짜 다 열어놓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감사원, 검찰 제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변인의 견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갖다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부에 조사를 맡겨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각 감사원 감사 착수하고 검찰 수사 맡고 국정조사 해야만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이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거 시간 끈다, 증거 인멸된다, 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조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논란이 되는 게 좀 많아요. 왜 국토부가 거기 이른바 셀프 조사의 주체로 들어가는지도 의문이고, 방금 박정하 전 대변인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국토부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수사가 아니라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어떤 방법과 영역에서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린다라는 비판인데, 야당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국토부에 이제 어떤 산하에 있는 LH공사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국토부가 얼마나 잘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냐. 어쨌든 거기서 뭔가 잘못된 사건이 크게 드러나면은 국토부도 관리를 부실하게 했겠다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얼마나 그거를 엄정하고 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거를 문제로 밝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윤 총장이 이제 얘기했죠.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라 돈이나 땅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아예 남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예 남의 이름을 명의를 빌려서 대신에 수익의 얼마를 이렇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촌까지 뒤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한다는 대상이 누구냐면 국토부 직원 4,000명과 LH공사 10,000명의 직원 그들의 이제 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따진다는 건데 형제자매는 보지도 않는데도 이 전부가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만 명의 토지대장을 보겠다는 건데 지금 조사 인력, 수사는 뭐 할 수 없다 치고 조사 인력만 해도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해서 잘못을 잡아내야 되는데 수만 명의 그 토지 뭐 등기부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과연 이런 조사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렇게 많은 인력과 이런 걸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올 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출신인 박용진 의원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작심 비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일, 제 식구 감사기, 물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보듯 뻔한 일, 군인에게 총 맡겨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 조사단에서 국토부 빼라. 박용진 의원이 또 모처럼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손정희 변호사님, 정부는 왜 이렇게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런 한계점이 나오고 있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죠? LH공사가 이제 관할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상당한 자료의 어떤 조사든 수사든 자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동조사단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만약에 국토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국토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죠. 수사기관 나서야 된다. 일각의 우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근데 합동조사단의 이야기고 곧 경찰에서 합동수사단이나 TF팀을 꾸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수사력이 들어와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보면 경찰이 우리 민생과 관련한 범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가 지금 부동산 투기 분야와 관련해서 LH공사, 나아가서 국토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또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위원회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조사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직을 총동원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나중에 국세청도 들어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장이 돼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뭉개거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왜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에야말로 사활을 걸고 우리도 수사력 충분하고 전문 수사성 충분하고 경험 축적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윤 총장이 말한 수사기법 타당하고 일견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걸러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보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 제보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굉장히 올려가지고 관련된 비리를 알고 있거나 명의 신탁을 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거래 내역이나 당사자들에게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건으로 신고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는 것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야권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견 이 정권에서만 이렇게 고급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2005년도에 윤 총장이 내가 수사 비리 해본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역대 정권에 계속 발생했을 문제입니다. 적발되냐 수사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이번 정권에 더 두드러지게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뭔가 이것이 거대학처럼 뭔가 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짐작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이번 조사의 주체로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되잖아요. 변창흠 장관의 인식이 드러나는 어떤 문자 메시지가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 기자에게 LH 직원들이 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샀다기보단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지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문자를 보내서 LH 직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직원들 투기 행위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건 제 불찰. 어떤 이유든 공견 임원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사과를 했는데 아니 이게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윤태구 실장님. 변 장관이 저 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이렇게 공개될 줄 모르고 했던 얘기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나서 이 사과한다라는 메시지보다 본인의 생각에 가까운 것은 아마 이 전자 쪽으로 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변창흠 장관은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요. 네. 뭐 그냥 이제 백면서생은 아니고 SH공사를 사장을 거쳐서 LH공사 사장을 거쳐서 장관이 됐어요. 저쪽 영역에 이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정 모르는 소리 할 뿐은 아니고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 정부에만 있었겠냐,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을 거다, 뭐 다 까보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훨씬 더 공분을 불러일으킬 거다. 또 이제 뭐 이명박근혜 타령이냐라는 이야기 또 나올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 안 될 걸로 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공기업의 이제 그 전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는 이 전수조사가 되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자면은 내 이름으로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사로 가면은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미 조사 끝났습니다라고 가기 때문에 시간 되게 끌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적발이 되더라도 저분들이 법정에 갔을 때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의율될 거냐, 현행 법률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저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혹은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저쪽이 좋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내가 샀다라고 했을 때, 그걸 무슨 법으로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로는 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그럼 그걸 누가 지시합니까? 총리가 지시합니까? 무슨 국토부 장관이 구속수사를 하라고 경찰하고, 법원에다 지시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 실장이 어떤 강력한 비판. 변 장관의 발언 논란, 정의당도 비판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투기에 나선 LH 직원과 같은 인식입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 발언의 진위를 제대로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자, 윤 총장은 앞서서 정부의 이 수사 기조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이슈는 선거 이슈로 이어집니다.
이낙연 대표가 달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의 달걀 봉변 논란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춘천 중앙시장을 찾았던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달걀을 맞았어요. 자, 이낙연 대표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알렸다. 그분들로서는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은 다음 당규상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면은 1년 전에 이제 당직을 내려놔야 돼서 3월 8일이면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도 열심히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요. 저거는 이제 춘천에 가서 있었던 일인데 춘천에는 지금 현재 레고랜드라고 굉장히 지역적인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나온 거예요. 예. 유물이 나와서 유물에 대해서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제 그 달걀을 던져서 봉변을 당했는데요. 글쎄 강원도 내에서 레고랜드 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되 이낙연 대표가 이제 대표 마지막 덜면서 계란을 맞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는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거에도 쭉 보면 이제 계란 세례에 맞았던 정치인들이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 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건이 이낙연 대표가 향후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자,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눈부신 족적을 남겼다라며 민주당 후보도 입장 밝히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족적들은 눈부십니다. 저는 그 공을 이어받아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고요. 야당에서는 2차 가해다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여권 관계자, 단일화를 앞두고 박원순 전 시장 옹호 발언도 조심스러운데 박 후보에게 입장 표명까지 하라니 당황스럽다. 동아일보 기자에게. 야당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하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김진애 후보의 이 발언은 2차 가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그렇지만은 왜 저렇게 계산된 발언이거든요. 왜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김진애 후보가 사실은 국회의원직도 지금 사퇴하는 초강수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후보하고는 지금 지지율 격차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지 세력이든 지지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재임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계산하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큰 지지율 격차를 어떻게 좀 좁혀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경 교수님. 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호 후보랑 같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뒤따르는 사람은 어쨌든 경쟁력보다는 적합성이나 혹은 친문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거나 그 조직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이제 옹호하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애 후보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공략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선거가 왜 시작됐는지를 자꾸 상기시킬
따름인 거죠. 자충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까지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분명히 밝혀라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통합이 돼가지고 뭐 박영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결국은 언젠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지하든 뭐 반대하든 정치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발언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이 맞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뭐 저 말을 해가지고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층 끌어들여가지고 박영선 후보한테 이기겠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이제 단일화 협상에 하나의 더 옵션이 있었던 게 당대당 통합 문제가 있었거든요. 합당 문제. 근데 이제, 박영선 후보라든지 민주당의 주류 쪽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면은 그 강성 이미지 때문에 선거가 안 좋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근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합하고 싶고, 또 선거 때를 놓치면은 그럼 또 대선 때, 앞으로 대선이 있는데 너희들은 조금 조용히 있더라. 이런 식으로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여러 명의 관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권 소식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이 두 분의 단일화 일정도 남아있는데 여지까지 전화 몇 통밖에 오고 가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다음 주 초중반 이전에는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공식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이제 단일화를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죠. 최단 시일 내에 결론 지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일정이? 네. 이전에도 말씀해 주세요. 그건 말씀 못해요. 18, 19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전에는 합의가 되고 단일 후보가 등록을 할 수 있어야 야권 지지자분들도 뭐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빨리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어제 이 두 후보가, 예비 후보가 만났습니다. 단일화 협상팀이 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18, 19일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 단일화 속도를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예비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김 위원장이 안 대표를 약간 디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바로 어제 그 기사들을 보면은 김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건강 챙기라면서 공진단 보냈다는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공진단 보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 자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만 그다음 야권의 미래가 있다는 거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제가 부탁드릴 일도 많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와주실 분일 겁니다. 자, 오세훈, 안철수 두 예비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것에 어제 공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진단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보냈다는 사실을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 결과 41.6 대 45.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했을 때는 39.8 대 47.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35.8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실장님, 이 세 장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영선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격차 되게 좁은 것도 있어요. 가상 대결 결과로 볼 때. 그러니까 1대1 구도라고 해도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단일화 하면은 야권이 그래도 해볼만 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은 어렵다. 과거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3자 구도로 가도 된다. 3자 구도로,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3자 구도로 가면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그러니까 돼 쪽으로 이제 밀어줄 것이다라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오 안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제 될 것으로 밀어줄 만큼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석으로 치면은 103석 대 3석 아닙니까? 하지만 뭐 서로 대선 주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또 그렇게 당의 어떤 지지율 차이가 그만큼 103대 3만큼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되면 어려울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엔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정치권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만나보시죠. 영국 왕실과 결별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해 미국 CBS 방송이 10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고편 보시죠. 두 번째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5번째 결혼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의 인터뷰 예고편 함께 보시죠. I don't know how they could expect that after all of this time, we would still just be silent if there is an active role that the firm is playing in perpetuating falsehoods about us. There's a lot that's been lost already. My biggest concern was history repeating itself. You've said some pretty shocking things here. I'm just really relieved and happy to be sitting here talking to you with my wife by my side, because I can't begin to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for her going through this process by herself all those years ago. It has been unbelievably tough for the two of us, but at least we had each other. 자, 김수경 박사님, 이거를 하려고 100억을 냈다고요? 항상 이제 영국 왕실 내부의 이야기들이 워낙에 이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왕실 내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번 인터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방송사에서 지불했고, 또 이 방송에 붙는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그렇겠군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리 왕자 부부가 어쨌든 왕실을 떠나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실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가 있겠죠.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그 뭐 내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팔아서 결국 대중의 관심을 사서 그거를 돈으로 이제 바꿔야만 이렇게 생활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현실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활도 들고, 또 왕실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메건 마클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험한 꼴을 당했다, 자기가 인종차별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왕실에 되게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이걸로 좀 영국 왕실은 당혹스럽겠지만 옛날보다 그 왕실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하나의 가십으로만 소비되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핫플은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앨리스 김과 결혼해서 국내 팬들로부터 한때 해서방이라는 애칭을 얻었던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31살 연하, 31세 연하, 일본인 연인 시바타 리코와 5번째 본인의 결혼식을 올린 건데, 특이한 기모노 디자인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 그간 이 두 사람이 손잡고 거리를 걷는 사진이 여러 번 공개됐는데요. 두 사람이 1년 전 일본에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혼식에 결혼 12년 만에 2016년 파경을 맞았던 앨리스 김 전 부인이 아들과 함께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 아내도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건데,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 결혼 5번째인데 4번째 결혼식을 나흘 만에 무효소송 제기하기도 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이제 4번째 결혼식도 이제 일본인 여성과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만취 상태였다, 이거 혼인신고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만큼 신중하지 않게 술 취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좀 우리나라 정세는 좀 놀랐죠. 만취 상태라고 결혼을 하는 것도 놀랐고, 또 이제 5번째 결혼식에 또 3번째 부인, 또 한국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캐서방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전 부인과 전 이제 처 자식들도 나와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도 어떤 면에선 쿨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정서까지는 다다르지 않아서 어찌됐든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결심하셨으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잘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현 전 대변인 사실은 우리 한국 정서랑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혼한 전 남편의 결혼식을 가서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긴 하네요. 굉장히 우리 정서에는 어색해 보일 수 있죠. 바른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또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 현재 지금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금 새로 결혼한 사람하고 좋은 사랑을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쿨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박수 보내주며 결혼식에 참석하는 전 부인도 저는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앞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 20만 구독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윤 총장의 망국의 범죄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바르다 선생과 김수영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